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고 몇 년 전 재혼을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5년 넘게 암투병을 했는데요. 이 암과의 사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이가 임종할 때 옆에서 손을 잡고 눈을 봤는데 더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소개에 사별한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저는 오늘 두 번째 남편과 시댁과 있었던 갈등과 사건을 써보려고 해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으니까요. 꼭 제 사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을 30 후반에 잃었고요. 자식 없이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지인들이나 친구들과 왕래 없이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으로 스스로 외로운 삶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 50이 훌쩍 넘게 됐고 거울을 보니 주름살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동안 관리 안 하고 살아오다 보니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던 거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뭔가를 느끼게 됐고 바로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했고 피부에 좋다는 크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제 외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고 추레한 아줌마에서 조금 단정한 아줌마로 변했죠. 또 집과 회사만 오가는 집순이로 지내는 걸 그만두고 친목회나 동창회에도 나가봤어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들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입 밖으로 꺼낸 말들은 거의 일에 대한 대화들이었고 친정 부모님과의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모임에 나가보니 1년치 할 말을 다 하고 돌아오는 것 같았고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괜히 미안해서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모임 중에서도 동창회를 특히나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반가운 얼굴을 보면 10대 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동창 중 저를 짝사랑했다는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준수한 중년인 그가 제 옆에 앉더니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자야, 오랜만이다. 너 동창회에 자주 나온다며? 나 기억하지? 어머, 너 현철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 까불이었잖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땐 많이 까불었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멋있어졌다.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보겠어. 그래? 칭찬해주니까 기분 좋네. 근데 너 내가 좋아했던 건 알고 있었니? 고등학교 3년 내내 널 짝사랑했었는데. 뭐? 그게 정말이야? 당연히 몰랐지. 네가 언제 날 좋아하는 티나는 행동을 했었니? 야, 이거 좀 충격이다. 현철이 네가 날 좋아했다니. 혜자야, 너 빼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널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다고. 그게 진짜야? 현철아, 너 눈이 꽤 높았구나? 미안, 내가 민망해서 농담을 다 하네. 괜찮아. 근데 혜자, 너는 지금 남편이 있나? 난 돌싱인데. 돌싱이었어? 난 10년 전에 사별했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아이고, 저런. 많이 힘들었겠다. 야, 근데 혜자야, 너나 나나 싱글인데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떻겠냐? 오랜만에 널 만나니까 옛날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나 실없이 하는 말 아니야. 진심으로 너랑 잘해보고 싶어.
현철아, 그건 좀 어렵겠다. 난 순수하게 친구들 만나러 온 건데 연애하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부담됐다면 미안. 근데 앞으로 내가 널 좋아할 것 같아, 혜자야. 그 연락처라도 좀 알려줄래?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 그러다 마음 열리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지내고. 그래도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절하면 되고. 혜자야, 내가 이혼한 뒤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 널 놓치고 싶지 않아. 현철이 말에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거절했는데 주위에 있던 동창생들이 연락처 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며 저 대신 현철이에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잘해보라며 응원까지 해줬답니다. 며칠 동안 현철이가 계속 연락을 줬는데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꼭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전화나 카톡이나 모두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다시 동창회에 나가게 됐는데 현철이가 또 나타나서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답니다. 혜자야, 내 인생에 네가 들어온 이상 포기하지 못해. 난 네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 앞으로 남은 인생 같이 보내고 싶어. 그의 고백에 동창생들은 깨악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받아주라고 부추겼어요. 싱글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면서 잘해보라는 조언과 충고를 수도 없이 들었답니다. 현철이는 제가 거절해도 계속 다가왔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성적인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 대화를 나눠보고 더 좋은 친구로 남아야겠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데이트를 몇 번 하는 동안 어느새 제 마음은 현철이에게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에서 교양과 지성이 잘 드러났고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 이후에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싹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철이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고 오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저나 현철이는 자녀가 없어서 만나는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서 집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 중년의 뜨거운 사랑을 많이 나누게 됐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본 황홀한 감정에 온몸이 짜릿하고 좋았습니다. 현철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연애를 하고 나니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철이가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부부가 돼보자고 청혼을 했답니다. 이에 저는 고맙게 청혼을 받아줬고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 식구가 됐으니 서로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친정 부모님은 너무 잘된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세상 떠난 전 남편을 못 잊고 사는 걸 보셨기 때문에 평생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푸근한 인상에 성격이 아주 좋아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두 손으로 제 한 손을 잡아주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유, 어머님,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과 저를 허락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절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반대를 해요? 이렇게 고운 처자가 내 아들 부인이 돼주겠다는데. 맘 같아선 혜자 씨를 업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싶다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며느리잖아요. 아유, 그런가? 하긴 내가 계속 존댓말하면 우리 새애기가 불편하겠지? 그럼 말 편하게 할게. 그럼 다른 식구들도 소개해 줄게. 큰 새아가. 이쪽은 내 둘째 아들이고 며느리야. 동생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줘. 시어머니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동생 부부를 소개해 줘서 편하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조금 어색했는지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이에 저는 조금 더 밝게 인사하고 친해지려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방님, 동서 두 분 너무 반가워요. 제가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한 식구가 됐으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네. 형수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우리 형이 세장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선비를 꼬셨어요? 네? 선비요? 네, 우리 형이 좀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인데 세장가를 갔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었어요.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 새남편은 무척이나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말수가 늘었고 성격이 변한 거라고 남편이 대답하더라고요. 여하튼 모르던 사실을 듣게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전국을 출장 다니는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공장이 들어서는 곳에 장치를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주말에나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서가 둘이서만 붙어서 지낸답니다. 이어서 동서가 주방에 들어가 식사를 준비할 때 따라 들어갔답니다.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기대하며 말을 걸었어요. 동서, 음식 뭐 잘해요? 내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그러는데 많이 좀 가르쳐 줘요. 네? 여기가 무슨 요리 학원이에요? 요리를 배우려면 학원을 가셔야지. 생판 처음 본 남한테 가르쳐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동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요리 가르쳐 달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대신 저랑 같이 밖에서 쇼핑도 하고 자주 놀러 다녀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입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죠? 남편 내조에 살림하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놀아줄 사람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동서는 제가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고 기분 나쁘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상을 펴고 수저와 젓가락을 놓고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차린 상에 식구들이 둥글게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를 타박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먹어.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고 몸이 아프지. 골고루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해. 아이고, 내가 고기 반찬만 손을 댔구나. 알았다, 둘째야. 미안하다. 야채도 많이 먹은마.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루라도 더 사시는 거야. 나 같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또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아니지. 둘째야, 나 야채 먹는다. 봐봐. 하여튼 내가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는다니까. 엄마, 밥 먹고 설거지는 엄마가 해. 그래요, 알았다. 우리 며느리가 애써서 상을 차렸으니 치우는 건 이 애미가 한마. 동서가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하는 건 이해했지만 반말하는 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는 말투를 들으니 동서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잘 하고 나와서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재수 씨는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아, 재수 씨 워낙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 거야. 재수 씨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엄마가 자주 아프셔서 병간호를 재수 씨가 다 해줬어. 그래서 나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님이 자주 아프셨다고? 왜? 어디가 안 좋으신데? 주로 위랑 대장이 안 좋으셨어. 이유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셨고, 구토도 자주 하시고 그랬지. 근데 재수 씨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큰일 났을지도 모른다니까. 아, 그랬어?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네. 알겠어. 괜히 내가 선 넘게 동서를 가르치려 들면 안 되겠다. 그래, 웬만하면 당신이 맞춰줘. 우리가 본가에 자주 갈 건 아니지만 재수 씨가 까칠하게 굴면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말아버려. 그이는 동서가 시어머니를 십수년간 모시고 살아왔다며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남편과 신혼집으로 돌아와 재밌는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저희 결혼 생활은 문제가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완벽했고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되고 부부 관계까지 모두 만족하고 있어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만 가면 시동생 부부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게 됐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여자 셋이 남게 됐고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구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시킨 심부름 안 했어? 응, 심부름? 어젠 뭘 시켰었니? 아, 엄마! 정신 좀 차려! 아직 70대면서 왜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야? 내가 어제 수도 검침하고 관리비 내라고 했잖아! 이런 기본적인 심부름도 못하면 어쩌라는 거야? 엄마는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깔아주는 이불에 잠만 퍼질러 자는 애완견이나 짐승으로 살겠다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동서가 선을 심하게 넘는 걸 본 저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서,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님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애완견? 짐승? 그리고 심부름을 왜 시켜? 자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 형님,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 놓으라고 했죠? 아주버님이랑 재혼했다고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의상 형님이라고 해주니까 지가 내 윗사람인 줄 아나 보네? 그래, 내가 반말하지 않을게요. 됐죠? 근데 어머님한테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됐어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여도 그렇게 막말하고 시켜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안다고 까불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날 가르치려고 드냐고? 아니, 동서, 이건 오래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잖아요. 이봐요, 형님. 저희 고부는 늘 이렇게 지내왔어요. 화도 내고 심부름도 시키면서 지냈다고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가세요. 동서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며 대들자 화가 끓어올랐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말리셨습니다. 큰애야, 그만해라. 내가 깜빡해서 제가 짜증을 좀 낸 거야. 내가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도록 하루에 한두 가지씩 심부름을 시키고 있다고. 괜히 오해 말고 그만 참거라. 어머님, 심부름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을 모시는 걸 짐승 키운다는 듯이 말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혼날 건 혼나야죠.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동서가 저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거라고요. 제가 참지 않고 대답했더니 동서가 피식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꼴값을 떠네. 첩년 주제 어디서 며느리 형님 행세를 하려는 거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첩년? 야, 나랑 남편은 둘 다 싱글인 상태에서 재혼한 커플이야. 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어쨌든 간에 아주버님 두 번째 마누라니까 첩년이지. 야, 내가 가만히 참아주니까 만만하니? 가랑이 벌려서 아주버님 마누라가 되니까 서열을 따지고 싶어? 미친 걸레년이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뭐가 어째? 너 말 다 했어? 그런 막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니 너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년이구나.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너야말로 서방님의 첩년이라도 되는 거냐? 이 우라질년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난 시어머니 모신 지 15년이 된 착한 며느리라고. 니 따위한테 훈수질 받을 군번 아니란 말이야, 이 첩년아! 이에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성큼 다가가 귓방망이를 한 대 날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제 뺨을 세게 날리더군요. 저희 두 여자는 이성을 잃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날리고 꼬집고 핥히며 크게 싸움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말리려고 해봤지만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을 불러들였어요. 이윽고 두 남자가 저희 둘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사자머리가 된 동서는 모든 식구가 있는 앞에서 저에게 욕설을 뱉었어요. 이 걸레 같은 첩년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맏며느리 행세를 하고 들어? 야, 니년은 그냥 아주버님 잠자리 파트너나 되는 년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년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괜히 시비 걸지 마. 뭐라고? 잠자리 파트너? 이봐 동서, 진짜 말 멋대로 험악하게 하는구나. 이거 아주 또라이가 따로 없네. 서방님은 어떻게 너 같은 년이랑 평생을 살았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머님도 너랑 살면서 속병 엄청 알았을 거야. 저도 동서에게 막말을 되돌려주며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재수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그따위 막말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를 억지로 시댁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싸움은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이에게 동서가 한 짓들을 왜 보고만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동서가 첩년이라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말만 경고하면 뭐해? 싸대기라도 날려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둘 다 흥분한 상태였잖아. 나까지 감정적으로 나가면 싸움이 더 커지기만 할 뿐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가 쌍욕을 듣고 처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오늘 당신한테 실망했어. 미안해 여보. 근데 우리 평화적으로 좀 지내자. 재수씨가 까칠하기도 하고 입이 거칠지만 우리 엄마를 누구보다 잘 모시고 있으니까 뭐라 하면 불똥이 엄마한테 튈 거라고. 15년이나 엄마를 모시고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 막대할 수 있겠어. 여보,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한데 당신도 성격을 좀 죽이면 안 될까? 아, 진짜 이 인간이 또 화를 돋구네. 15년을 모셨든 150년을 모셨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반말 찍찍하는 것도 겨우 참았는데 심부름시키고 짐승 취급한 동서년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 남편은 제 말이 맞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그놈의 15년을 계속 언급하면서 동서를 싸고만 돌았다 합니다. 그이는 또 시댁에 가면 저와 동서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았으니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다음에 만나 뵙자고 미루기만 할 뿐이었죠. 하루는 남편이 주말에 외출한다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혼자 시댁을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시댁의 발길을 끊고 지내는데 곧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저희 친정에 들러 하룻밤을 지냈고 다음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이는 시댁에 가는 길에 저에게 신신당부하더군요. 여보, 웬만하면 그냥 재수 씨한테 저 주자.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니까 한 귀로 흘리고 조용히 머물다 오자고. 아직도 동서 싸고 도는 거야? 그래, 알았어. 성질 죽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를 모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이 듣기 싫은 말만 하게 됐네.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우리 본가에 가는 건 자제하자. 알았다고. 나도 동서 꼴 보기 싫어서 시댁 가기 싫으니까 명절 때나 내려가면 될 거 아니야. 고마워, 여보. 그럼 별일 없이 지내다 오는 거다? 알겠지? 그이는 제가 큰 사고를 칠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2시간 뒤 시댁에 도착해 선물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씀만 연신하셨어요. 아유, 우리 큰새애기 그동안 잘 지냈니? 이 시애미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그랬어요? 그럼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지.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우리 남은 연휴 재밌게 놀아요, 어머님. 하고 싶으셨던 거 있으면 저랑 같이 하고 수다도 많이 떨어봐요. 아유, 고맙구나. 역시 우리 큰 새애기는 하늘이 보내준 선녀가 따로 없다니까.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시동생 부부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원래 무뚝뚝한데 저와 동서가 싸운 이후로는 목례만 하고 입도 열지 않았답니다. 동서는 팔짱을 끼고 저를 보는 채도 안 했고요. 저는 남편의 부탁대로 꾹 참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는 대충 송편과 떡을 먹어서 채웠고 오후 시간에 시어머니와 장을 보러 갔어요. 차례상을 차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이 시동생과 남편은 혼자 사시는 이모 할머니 댁에 갔어요. 시댁과 가까워서 인사만 드리고 온다고 했답니다. 장을 다 보고 와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동서는 방 안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동서를 깨우지 않고 혼자 음식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괜히 동서 눈치 보면서 일을 했다간 속이 얽힐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고 저 혼자 주방에서 생선도 굽고 나물도 무치고 여러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시겠다고 거실 바닥에 전기팬을 깔아놓으셨어요. 제가 하겠다고 말렸는데도 심심해서 하나라도 해야겠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방문을 열며 하품을 쩍 하면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부쳐놓은 전을 하나 집어먹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엄마! 명태전이 싱겁잖아! 소금이랑 후추 간 안 했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못해? 간이 안 맞니? 아이고, 내가 미각을 잃었나 보다. 분명 짭짤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다 버리고 새로 해. 내가 옆에서 감독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붙여보라고. 동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저는 흥분이 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땀 흘려서 전을 부치는데 맛이 어쩌고 하면서 다시 하라고 해? 자빠져 자다가 이제 기어 나와서 맛 평가하고 자빠졌어? 어머님 힘드시니까 지금부턴 자네가 해. 우리 형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내가 존댓말 하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또 반말이야? 어이 아줌마, 첨년! 네가 뭔데 우리 고부 사이를 이간질해? 우린 이런 식으로 잘 살아왔어. 친모녀처럼 친해서 이러는 거니까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동서, 말 막 하는 것도 그만하고 어머님 부리는 것도 그만해? 말 막 하는 거? 그건 모르겠고 내가 언제 어머님을 부려먹었다고 그래? 삼시세끼 내가 다 차려주는데 이깟 전 부치는 걸로 내가 팔자 좋은 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어머님, 혼자 전 다 부치니 억울해요? 동서가 비꼬듯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겠니? 둘째 새아가, 너 피곤하면 들어가서 한숨 더 자거라. 내가 간 잘 맞춰서 다시 붙여놓을 테니까. 역시 우리 어머님, 내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는다니까. 어이, 형님, 봤지? 이게 너랑 나랑 차이야. 15년 된 고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니년이 내 머리 위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아휴, 저 걸레문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뭐라고? 인연이 명절이라고 봐주고 있었는데 기어코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너 하던 거 관두고 이리 와봐. 좋아. 나도 내가 만든 음식 너 같은 년이 먹는 거 싫거든. 오늘 끝장을 보자고. 저와 동서가 거실에서 마주서게 되자 시동생과 남편이 이모 할머니 댁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여자 둘 사이를 가르고 말렸죠. 남편은 저에게 부탁한 말을 들어달라고 사정했고 시동생은 동서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오래 모신 게 벼슬이라도 되는 건지 하나같이 동서 앞에서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화만 잔뜩 났습니다. 싸움은 커지지 않고 말다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남자들 앞에선 지가 음식 준비를 다 한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엄마 비켜봐. 잠깐 맡겨봤더니 전을 너무 못 붙이시네. 그리고 형님, 갈비찜까지 하시고 나오셔서 쉬세요.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웃기고 있네. 잠만 퍼질러 자고 나오더니 네가 다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야, 넌 평소에도 이러지? 서방님이 출장 다녀서 시댁이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시켜 먹으면서 살고 있지? 나 진짜 짜증나네. 저 걸레 같은 첨년이 또 지랄하네. 야, 가랑이 벌려서 아주버님처럼 잘나가는 사업가 꼬셨으면 거기서 만족할 것이지. 왜 시댁일에 참견이야? 동서가 저에게 막말을 퍼붓자 이번엔 남편이 참지 못했습니다. 그이가 동서 따귀를 세게 날리며 소리쳤어요. 재수씨! 한 번은 실수라고 저도 두 번은 못 참습니다. 감히 내 아내한테 그따위 쓰레기 같은 소리를 짓거려요? 당장 사과하세요. 오늘 내 아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이가 눈이 뒤집혀서 동서를 때리고 경고하자 눈물을 쏟더군요. 아주버님, 지금 절 때리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산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재혼하시더니 저 여자 편에 서서 저를 무시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재수씨, 엄마 모신 이야기는 빼요. 재수씨 행동과 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자고요.
그래요. 내가 막말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갑자기 나타나서 형님 노릇하는 저 참년이 역겨워서 쌍욕 좀 했어요. 어차피 두 사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으니 대접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동서의 따귀를 날렸고 시동생이 덤벼들자 사정없이 주먹질을 했습니다. 명절날 시어머니 앞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동서의 새치혈을 고쳐주거나 뽑아버리는 게 우선이었으니 저와 남편은 시동생 부부와 뒤엉켜서 싸움박질을 심하게 했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나서야 남편과 제가 시동생 부부에게 떨어졌어요. 그만하자는 손짓을 하면서 말이죠.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해 사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날 오랫동안 데리고 살아준 며느리한테도 미안하고 뒤늦게 찾아온 며느리한테도 멍청한 모습만 보여서 미안해 죽겠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마. 그게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100번 낫겠어. 시어머니는 대뜸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동서처럼 어머님 부려먹지 않을 거라고요. 뭐? 너희 집으로 가자고? 아유, 아니다. 그건 안 될 소리야. 이제 시작한 부부 사이에 늙은이가 끼면 되겠냐? 난 혼자서 살 방 한 칸 있으면 된다. 이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구나. 시어머님이 엉엉 울면서 한탄하시며 나가겠다고 하시자 이번엔 동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가긴 어딜 가? 내가 끝까지 모시고 살 테니까 엄한 소리 말고 같이 살아. 둘째야, 난 너랑 사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이젠 지겹다. 엄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그동안 엄마 모시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나랑 사는 게 지겹다고? 하, 어이가 없네. 난 친엄마로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시겠다? 은혜? 솔직히 말해보자. 내 아들이 지방에 출장 다녀서 너와 내가 둘이 사는 동안 누가 누굴 모시고 살았냐? 내가 며느리인 너를 모시고 살았다. 이제 지겨우니까 다 때려치우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시어머니가 광분하셔서 꺼낸 말은 모두 진심이었고 여기서 더는 동서와 같이 지내게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만 있다가 시동생 부부에게 집을 넘겨주고 떠나겠다고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와도 같이 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어떤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추석이 지나고 시댁을 벗어났고 시어머니는 며칠 더 머물다가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며칠 동안 남편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걱정이 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제 복잡한 마음을 그이에게 전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 혼자 사시겠다는 것도 걱정이고 지금 서방님이랑 동서랑 같이 있는 것도 불안해. 두 사람이 어머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뭐? 해코지?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설마 동생이랑 재수씨가 못된 짓을 하겠어? 당신 지금 걱정 너무 많은 것 같아. 머리 비우고 잠 좀 자는 게 좋겠단 말이야. 그 이의 말을 듣고 수면 유도제를 하나 사와서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에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지금 위독해요. 병원 응급실인데 아무래도 오늘을 넘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알았어. 지금 당장 출발할게.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워 상황을 전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동서가 수술실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있더군요. 동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왜 수술실에 들어간 거냐고? 어머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부동액을 마신 것 같아요. 제가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겨우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면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뭐? 어머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설마 얼마 전 명절에 우리가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런 결정하신 거야? 세상에, 우리 어머님 어떡해. 여보,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를 어쩜 좋아. 여보, 진정해. 당신 탓 아니고 아직 엄마는 수술실에 있어. 위 세척하고 수술 들어갔잖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 엄마는 반드시 깨어나실 거야.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자 희망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사히 나오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조금 뒤에는 지방에서 일하던 시동생까지 와서 수술실 앞에서 4사람이 온몸을 떨며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며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동액이 몸 안에 퍼지는 걸 막았고 혈액도 깨끗해졌다며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다행이라 말하며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손톱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아직도 초조해하고 있더군요. 시동생이 걱정하지 말라고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쉽게 진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동서는 잠 한숨도 자지 않고 유리창 너머의 시어머니를 계속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동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로 했답니다. 동서, 어머님 괜찮을 거야.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옮겨질 거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좀 쉬어. 이건 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동서. 아니다. 지금 사흘 동안 잠 한숨 못 자서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서 좀 쉬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욕을 하던 머리채를 잡아채든 하라고. 일단 동서 몸부터 챙기란 말이야. 어머님이 깨어나셨을 때 동서 상태 지금 같으면 많이 놀라실 거야. 닥쳐, 이 개 잡종년아. 이 모든 일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난 아무 죄도 없다고! 알겠어. 동서 마음대로 욕해. 계속 여기에 서 있든 마음대로 해. 동서가 충격을 받고 하는 막말이라 새겨듣지 않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가 회복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느님 부처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큰애구나. 내 걱정 많이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 잘못될까봐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데요. 어머님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희가 싸우고 다퉈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다시는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어머님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부동액을 스스로 마셨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잃으셔서 동서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서에게 향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강하게 쏘아보기만 하셨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은 시어머니 시선을 따라가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더니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죠. 둘째야, 네가 끓여준 김치찌개에 부동액을 탄 거니? 내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였잖아. 몸에 좋은 걸 넣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내가 몇 숟가락 뜨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스스로 부동액을 마신 게 아니라 동서가 그 물질을 찌개에 넣은 거였어요. 계획적인 범죄가 확실해 보였죠. 동서가 왜 중환자실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자기가 한 짓이 들통날 테니 영원히 깨어나지 않길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네 발로 기어와선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내가 다 말할게요. 그러니 잠깐만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이 또라이 사이코녀나, 네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거였지. 맞아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뭔가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물건을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님, 제가 부모 없이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어머님이 제 친엄마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질게 화도 내고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버릇없이 군 거라고요. 어머님, 내 결핍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눈이 뒤집히고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동서는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며 자기가 한 짓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미쳐 날뛰며 제 손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 꺼지란 말이야! 이 사악한 악마녀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날 떠날 일도 없었고 내가 나쁜 짓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모든 게 네가 나타난 뒤에 생긴 일이야. 절반은 네 책임이란 말이야. 진짜 심하게 미쳤구나.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나에게 천년의 걸레라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해치고 그걸 내 탓으로 돌려? 너 같은 년은 평생 시궁창 바닥에서 썩어야 해. 동서의 이빨은 여전히 제 손목을 물어뜯고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 머리채를 잡고 몸뚱아리를 두들겨 패자 저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112를 눌러 동서가 한 짓을 신고했고 남편과 시동생은 동서를 잡고 귀싸대기를 날려줬다 합니다. 시동생이 동서의 뺨을 실컷 갈기더니 물었습니다.
너 뭐야? 뭔데 그런 짓 한 거야? 니년이 우리 엄마를 편하게 대하고 버릇없이 구는 건 그냥 한 식구라서 그런 거라 봐줬는데 왜 엄마를 해치려고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어머님이 내 거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 나를 버리고 따로 나가 살겠다고 하니까 화가 솟구쳤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겠다는 미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어머님이 내가 먹인 국 때문에 의식을 잃었을 때 너무 놀라서 바로 신고했어. 내가 조금 늦게 신고했더라면 어머님은 진짜로 돌아가셨을 거야.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양마년, 넌 천벌받고 훗날 죽은 후에도 지옥에 가서 평생 불 속에서 새까맣게 타면서 살게 될 거야.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주버님, 형님,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 가족을 잃는 게 더 슬프다고요. 동서는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더니 이제는 가족 품을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동정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동서의 뺨을 사정없이 날렸어요. 이윽고 형사들이 와서 시어머니의 증언과 동서의 자백을 듣고 바로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것으로 동서는 저희 식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답니다.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는 동서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아오며 참아온 날들과 사건이 발생한 날의 기억 때문에 맨정신으로 지내기 힘드셨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모시고 지내는 중이고 같이 심리센터와 정신과를 다니면서 회복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건강해지셔서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시어머니를 편하게 마주볼 자신이 없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동서는 재판을 받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으로 끝이 났고요. 동서는 시어머니를 자기가 소유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십수년을 고생하며 한 집에서 사셨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타남으로써 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게 됐고 동서는 처절하게 망가져 인생이 박살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제 동서를 보시고 실감하시겠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인간을 조심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